used to rule the world. See us rise when I gave the world. 비서관 뭐 상당히 의리도 지키고 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걱정에 뭐 식사도 잘 못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보석을 신청한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신병을 처리하겠다. 이러던 상황에서 좀 보석 신청은 또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사실 이제 1심 재판에서 구속을 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런데 11월 21일 날, 작년 11월 21일 날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밖에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5월 20일이 되면 당연히 석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먼저 1심에서는 정호성 비서관은 5월 22일 전에 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입장은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재판을 해서 나중에 선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5월 20일 이후까지 정호성 비서관을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5월 20일 이전에 직권으로 석방을 해주겠다. 그런데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속 만기가 다가와서 재판부가 구속 만기 때 석방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합니다. 아, 원래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구속 만기 이전에 직전에 보석을 대부분 허락해주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 위해서 이제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재판부에서 뭐 풀어줄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풀어줄 의향이 없으면 지금 검찰에서 국회 어떤 증언에 불출석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은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구속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뭐 중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 만기 이전에 이제 풀어줄 생각을 재판부가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나갈 수 있는데 빨리 나가야 될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는 미리 보석을 신청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정호성이 나와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사람 있잖아요. 안봉근, 이재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숨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세 명이 다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다른 사람의 증언을 보면 정호성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이라고 그랬고요. 이재만, 안봉근 같은 거는 직접 움직이는 손과 발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 명이 다시 뭉쳐서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관련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가려고 할 그럴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충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 사실 식사를 잘 못한다는 게 걱정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 1월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한 얘기가 또 주목해봐야 될 얘기인데 들어보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서의 증언을 저희 들어봤는데 이걸 들어보면 이 정호성 비서관 이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알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법원에서 석방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방금 얘기가 있었지만 이재만, 안봉근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되는데 특검이나 검찰에서 사실은 뭐 수사도 하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소환할 그런 계획도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브레인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만약에 이렇게 석방돼서 나올 경우 세 사람이 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모의를 할 수도 있고 뭐 대통령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 씨가 원래 스카우트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소개해준 사람 아닙니까? 일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아니 1998년 대통령이 선거를 그때 선거할 때 그때 정윤회 씨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서 했던 사람이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저 세 사람은 원주인은
원 모시는 분은 최순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라고 한 라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청와대에 있으면서 또 해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 사람이 나와서 정호성 씨 또 안봉근 이재만 이런 분들이 또 모여서 최순실 씨와 관계 또 여러 가지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입을 맞출 가능성도 많은데 정호성 씨 개인에 대해서는 뭐 음성 파일도 나왔고 그런 것들이 다 휴대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범죄 혐의도 그렇게 중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재판부가 뭐 이렇게 석방을 내심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결정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고리 3인방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뭐 고 교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고 박관천 전 경정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정호성은 아까 브레인 말씀하셨는데 머리다. 안봉근이 다리고 이재만은 손이다. 자, 행동대장격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는 정호성이 쓰고 이재만 안봉근은 손발이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표현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다. 저는 그 국회 시절부터요. 저 3인방이 다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 유명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역할 분담을 그 말씀 자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정호성 담당이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말씀 자료 만드는 거는 이제 저 정호성 담당이었고 이제 그 안봉근 비서관은 당시 이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화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네. 그 안봉근하고 통화해야지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예, 네. 그렇고 이제 이재만이 저 3명 중에 가장 이제 연배가 높아요. 총무였죠. 예. 총무 전체적인 뭐 이런 총무 역할을 하고 그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머리가 기획하면 손발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고 역할 분담은 돼 있었고 비중이 그렇게 주어진다. 오히려 인사 개입 이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권력의 그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무슨 뭐 연설문 쓰는 것보다도 어느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저 이재만 비서관이나 안봉근 비서관이 훨씬 더 정호성에 비해서 인사에 대한 영향력은 쥐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아니 돼요. 그러면 정정 비서관이 만약에 석방이 되면 이 세 사람 문고리 3인방 다시 만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까 뭐 변호사 말씀대로 네. 나갈 수밖에 없는데 좀 빨리 나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보석을 신청한데 의혹이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2년 전에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말이 있었거든요. 좀 교체해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감쌌습니다. 들어보시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때 정말 단호하게 절대 내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좀 내쳤더라면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겠느냐. 저게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13, 그 내용을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아는 거고 거기에서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역할을 했다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네, 정말 찌라시라 이렇게 박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찌라시라고 하면서 깔아뭉개고 그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문서 유출권으로 돌아가서 이제 박관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을 퇴출을 시켰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정말 저 세 사람에 대해서는 뭐 박 전 대통령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가 이런 게 강하기도 하지만 뭐 신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빨리 나오려는 것은 대통령 나와서 지금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세 사람이 또 모여갖고 뭔가 보좌를 해주고 예. 지금 재판도 연기를 하겠는데 지금 그대로 5월 초에 강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정호성 씨가 또 뭔가 좀 도와줄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그 당 정인의 문건 당시에 내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사실 문고리 3인방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거의 한 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몸의 일부를 떼어낼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 보고 근데 정호성 비서관이 석방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로 수사를 많이 받았지만 특검이 됐건 검찰이 됐건 굉장히 수사 많이 받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이 시작이 되면 네. 또 그 시작 되기 전에라도 석방이 되고 나면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변호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론하는 데서 굉장히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수사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런데 안봉근 이재만 어떤 전 비서관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건 개인적으로 좀 수사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입건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입건도 안 돼 있는데 사실 경찰 인사랄지 수많은 지금 공직 인사에 개입된 정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러면 공직 인사에 본인이 개입을 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반드시 뒷거래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검은 돈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5월 9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또 검찰 수뇌부도 뭐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또 다른 수사와 관련해서 이 민주당에서 우병우 특검법 가칭 이걸 지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도 또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병우 특검이라는 게 뭐 최순실 이 문제와 문고리 3인방까지 연관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 특검법을 만드는데 꼭 우병우 한 사람만을 겨냥한 맞춤형 특검법이 될지 수사의 그 대상이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일지 그런 건데요. 저 지금 뭐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아닌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에 좀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이런 거는요. 굳이 특검은 안 해도 네. 검찰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법 만들고 하려면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또 정치적으로 또 이제 합의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검찰 수뇌부도 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지만 있으면요. 이재만이나 뭐 안봉근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대기업부터 돈 받은 거 말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돈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추적 그런 걸 통하면 또 새로운 범죄 사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자, 대선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정당인 민주당의 의원 45명이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했다. 물론 다른 당과의 합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상당히 새로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요. 모전여전이라고 하기엔 그렇겠습니다만 한국 송환에 불복해서 항소심을 준비 중인 정유라 씨도 덴마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옥중 인터뷰를 했네요. 이게 참 흔치 않은 경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 삼족을 멸하는 검찰 조사처럼 이야기했던 최순실 씨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정유라 씨가 그 현지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네. 했는데요. 거기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에 돌아갈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저 자신의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격인 이 신모 씨가 다시 양육권을 빼앗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러한 그 인터뷰 자체가 결국은 이 덴마크에서 이 송환을 거부하려는 그러한 그 의도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는 정치적 박해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덴마크 사람들도 그 신성을 울릴 수 있는 이 아들을 빼앗길 수 있다. 그 부분을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그 송환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국에 가게 되면 당국이 전 남자친구한테 아들을 넘길까 봐 두렵다고 하는데요. 이 본인의
자책감은 아직은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뭐 저는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친권자로 추정되는 그 아빠한테 맡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렇게 언론 인터뷰가 구금된 상태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마 이제 그 변호인이 주선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재판부의 나름대로 그렇죠. 저거가 재판부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네. 변호인이 이제 범죄자의 친구로 제가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범죄자의 친구 변호사라고 지금 아주 유명한 수임료가 좀 되게 비싼 변호사가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아닌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모성을 자극할 수 있는 특히 인권적인 측면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 좀 어필이 된다 그러면 설사 이제 2심이라든지 거기서는 좋은 결과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럽 인권재판소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인터뷰 덴마크 현지 언론하고 인터뷰도 가능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에릭슨 변호사. 근데요, 진짜 네. 이 나라는 정말 덴마크는 굉장히 인권을 중요시하는 것 같긴 한 게 정유라 씨가 이 인터뷰를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한 거로 보이네 보니까 뭐 현지 매체 BT라는 곳과도 하고 또 지금 나와 있는 엑스타 블렛이라는 곳과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정유라 씨는 자기의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정말 불쾌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무죄 추정이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상태까지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유라 씨는 지금 이제 애가 아마 상당히 자랐습니다. 18개월 미만이었으면 정유라 씨가 국내 구치소에 갈 때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18개월이 지금 지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유라 씨는 한국에 오면 구치소에 들어가든지 감옥에 가든 간에 아들과는 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도 나름대로 판단할 겁니다. 이 아들 그러면 정유라 씨의 친척한테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들, 쉽게 하면 이제 자기 전 남편이죠. 남편한테 보내는 게 맞는지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분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는 정유라 씨 인터뷰 보면 이런 게 더 나옵니다. 한국 언론은 마치 엄마가 살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한국 기사를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유라 씨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 엄마를 살인자처럼 보도하는 거라고 예단을 하고 엄마를 사랑한다는데 아니 딸이 엄마를 사랑하는 거 우리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본인은 조금 더 오래 있다가 한국에 송환될지 모르겠으나 국내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정유라의 말, 정유라의 부정입학 또는 최순실의 무슨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한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발언들입니다. 정유라 씨도 우리가 자꾸만 뭐 나이가 어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인입니다. 성인이면 자신의 말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떤 생각을 갖게 할지도 좀 생각하고 좀 발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니는 어떻게 됐든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 구치소 안에서도 한국 언론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변호인의 조력이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다릅니다. 건가요? 우리나라 구치소하고 덴마크의 저 구금소 뭐 이렇게 저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구치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피자 같은 걸 먹고 싶으면 배달도 좀 가능하고요. 거기에 머무르기만 하지 언론이라든지 지금 아이 같은 것도 일정 기간 뭐 계속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을 정해서 들러주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치소이기 때문에 아마 인터뷰도 아마 그 시간을 받아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안에서는 우리나라 뉴스뿐만 아니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가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은 아마 유심히 보고 있고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가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그 인터뷰를 하고 그것도 아들을 바깥에 있는 아들을 보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앞서 우리 그 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변호사의 상당히 조력을 받고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변호사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 비용을 과연 지금 그럼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독일이나 해외에 있는 계좌에서 돈이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도 바깥에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비용들을 과연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이 대목도 어떻게 보면 범죄 수익에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관계 당국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보고 있을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도 끝이 없네요. 근데 정유라 씨가 문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화여대 단 2번밖에 가본 적이 없다. 네. 시험도 쳐본 적이 없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년간 인생 바친 학생들 그렇죠. 들으면 이화여대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거나 또는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했거나 또 하나는 지금 이화여대 총장, 학장, 교수 몇 분이 지금 감옥 구속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유라 씨로 발생된 이 스캔들에 대한 너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발언들인 것 같습니다. 네.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에서의 증언을 저희 들어봤는데 이걸 들어보면 이 정호성 비서가 이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알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법원에서 석방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방금 얘기가 있었지만 이재만, 안봉근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되는데 특검이나 검찰에서 사실은 뭐 수사도 하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소환할 그런 계획도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브레인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만약에 이렇게 석방돼서 나올 경우 세 사람이 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모의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대통령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 씨가 원래 스카우트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소개해준 사람 아닙니까? 일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네, 네. 아니 1998년 대통령이 선거를 그때, 선거할 때 그때 정윤회 씨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그때 팀을 이제 만들어서 했던 리크루트 사람 한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저 세 사람은 원주인은 원 모시는 분은 최순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하고 한 라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해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 사람이 나와서 정호성 씨 또 안봉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풀어주면 의향이 없으면 네. 지금 검찰에서 국회 어떤 증언에 불출석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은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구속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뭐 중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 만기 이전에 이제 풀어줄 생각을 재판부가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나갈 수 있는데 빨리 나가야 될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는 미리 보석을 신청해 나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정호성이 나와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사람 있잖아요. 안봉근, 이재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숨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세 명이 다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다른 사람의 증언을 보면 정호성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이라고 그랬고요. 이재만, 안봉근 같은 거는 직접 움직이는 손과 발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 명이 다시 뭉쳐서 네.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관련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가려고 할 그럴 수도 있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충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 사실 식사를 잘 못한다는 게 걱정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 1월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한 얘기가 또 주목해봐야 될 얘기인데 들어보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런 분들이 또 모여서 최순실 씨와 관계 또 여러 가지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입을 맞출 가능성도 많은데 정호성 씨 개인에 대해서는 뭐 음성 파일도 나왔고 그런 것들이 다 휴대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범죄 혐의도 그렇게 중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재판부가 뭐 이렇게 석방을 내심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결정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고리 3인방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뭐 고 교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고 박관천 전 경정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정호성은 아까 브레인 말씀하셨는데 머리다. 안봉근이 다리고 이재만은 손이다. 자, 행동대장격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는 정호성이 쓰고 이재만, 안봉근은 손발이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표현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다. 저는 그 국회 시절부터요. 저 3인방이 다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 유명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역할 분담을 그 말씀 자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정호성 담당이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말씀 자료 만드는 거는 이제 저 정호성 담당이었고 이제 그 안봉근 비서관은 당시 이제 수행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화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네. 그 안봉근하고 통화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예, 네. 그렇고 이제 이재만이 저 3명 중에 가장 이제 연배가 높아요. 총무였죠. 예, 예. 총무 전체적인 뭐 이런 총무. I used to rule the world, see as my rise and I gave the world. 비서관 뭐 상당히 의리도 지키고 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걱정에 뭐 식사도 잘 못한다. 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보석을 신청한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신병을 처리하겠다. 이러던 상황에서 좀 보석 신청은 또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사실 이제 1심 재판에서 구속을 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런데 네. 11월 21일 날, 작년 11월 21일 날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밖에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5월 20일이 되면 당연히 석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먼저 1심에서는 정호성 비서관은 5월 22일 전에 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입장은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네. 같이 재판을 해서 나중에 선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5월 20일 이후까지 정호성 비서관을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5월 20일 이전에 네. 직권으로 석방을 해주겠다. 그런데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속 만기가 다가와서 재판부가 구속 만기 때 석방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합니다. 아, 원래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구속 만기 이전에 직전에 네. 보석을 대부분 허락해주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 위해서 네. 이제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일단 재판부에서만 풀어줄 의향이 있는 역할을 하고 그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머리가 기획하면 손발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고 역할 분담은 돼 있어. 비중이 그렇게 주어진다. 오히려 인사개입 이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권력의 그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무슨 뭐 연설문 쓰는 것보다도 어느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저 이재만 비서관이나 안봉근 비서관이 훨씬 더 정호성에 비해서 인사에 대한 영향력은 쥐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아니 돼요. 그러면 정정 비서관이 만약에 석방이 되면 이 세 사람 문고리 3인방 다시 만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까 뭐 변호사 말씀대로 네. 나갈 수밖에 없는데 좀 빨리 나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보석을 신청하는데 의혹이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2년 전에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말이 있었거든요. 좀 교체해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감쌌습니다. 들어보시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때 정말 단호하게 절대 내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좀 내쳤더라면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겠느냐. 저게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13, 14. 그 내용을 예. 박근혜 전 대통령